어, 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뭐 이제 좀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고 전반부에 쭉 내려갔다 이제 후반부에 다시 들려 올라오면서 시장이 힘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혼조세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시아장은 우리나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쭉 힘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유럽장은 그 힘을 받쳐주질 못했고요. 미국장이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하루 차트를 보면 밑으로 흘러내려 다시 버티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고 있었는데 약간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그널은 조금 한 9월 18일께쯤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때쯤에.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잠깐 물을 먹었습니다. 세워놓고. 요 9월 19일, 18 요때쯤 이미 나왔었는데 보시면 MACD가 시그널선 밑으로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요날이 이제 9월 18일인데 RSI가 여기 중앙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여기 그 ADX를 봐도 여기 보시면 이 그러니까 하강 강도가 세지는 턴이 생기고 그다음에 강도 추세가 올라가는 시기가 9월 18일, 19일, 20일, 20일 요때 이미 발생해서 매도 시그널은 이미 형성이 돼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목균형표로 놓고 보면 이 지금 양의 구름이 음의 구름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린 적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오르고 내려갈 거라고 굉장히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내년도 작년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 정도까지가 지금 이렇게 밀려 올라오고 지금쯤이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틀렸죠.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오는 부분이 뒤늦게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말씀드린 게 이게 많이 올라가면 8월달 실적 발표 나오는 데까지 밀고 올라가고 그 뒤에 하락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8월을 못 채우고 7월 말부터 지금 조정이 시작돼서 그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은 유가 상승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 얘기는 유가 상승에서 하게 되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가가 이제 현재 경기 위축에 대한 위험성하고 그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유가가 공급 부족 부분에 손을 들고 유가 밑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유가를 이걸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검은색 유가입니다. 검은색 유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캔들 차트 있죠 여기. 요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밀고 올라오고 있죠. 그 대신에 금입니다. 금은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구리거든요. 구리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경기 상황도 반영하지만 달러 인덱스하고 상황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의 강도에 맞춰서 구리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베팅도 좀 안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에 대한 그 투기 세력들의 그 선물 포지션을 보는 건데 이게 넷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미로 올라가면 콜 포지션이 올라가겠다고 베팅을 많이 하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이. 근데 이게 유가 콜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거든요. 구리는 이 포지션이 반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그리고 골드거든요. 골드는 보시면 윗방향의 트렌드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골드가 윗방향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자산을 얘기를 할 때 안전자산 선호도에 골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자산이라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가장 그 중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 금 가격은 위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를 않고요. 아랫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미 말씀드렸던 이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끝나고 윗방향으로 다시 터닝을 잡은 상황이고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면 할수록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금값은 여기 있는 저점을 터치하러 내려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이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점을 터치할 거라고 보냐? 경기 수축의 위험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 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산의 그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들은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다. 올해 말 이제 거진 다 됐죠. 이거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냐? 아닙니다. 이게 일정 부분 많이 튀었거든요. 한호흡 쉴 건데, 이게 한호흡 쉴 거라면 그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1달러,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 일정 부분 반영될 때까지는 얘가 움직일 거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달러 인덱스 상승도 약간 누그러지게 될 거고, 그 뒤에 이 달러 인덱스를 다시 밀어 올릴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지표의 그 하락 혹은 주가의 뭐 급락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시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으로 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주가에 대한 그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가 최근 이 주는 강도가 줄었죠. 멈췄죠. 멈추고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콜 포지션이 높았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콜 포지션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 쪽의 베팅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투기 세력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에 국채인데요. 위 10년 국채의 캔들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있죠? 주황색? 이게 이제 기준금리고요. 이 파란색이 미국 3개월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3개월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늘 4.6, 아까 이제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약간 내려와서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거든요. 10년 국채가. 보시면 여기 찍었죠. 4.632까지 찍었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살짝 내려온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언제쯤 매집을 다시 할 거냐로 생각하고 있냐면 4.75 넘어가서 4.8대 육박하면 그때 매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까지 올라가고 7까지 얘기하는 JP모건인가요?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7까지 간다는 얘기는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거라는 얘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채 매도나 이런 것들, 미국 국채를 뭐 중국이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전은 그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의 보유 비중은 전 세계를 따져 놓고 보면 그 줄지 않고 있다는 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국채 매도가 이 금리를 미친 듯이 밀어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일 뿐이지 현상으로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7%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건 더 난망한 게 그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글로벌 경제는 경기 수축의 위험성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경기 수축의 위험성에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꾸로. 그래서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매집 강도가 세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 국채 10년물이 올라가는 강도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일정 부분 뭐 4에서 5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가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건 가능성이 있다. 5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지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려오죠. 멈추고 내려오잖아요.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가 멈춘 다음에 밑으로 밀려 내려올지 추세적으로 아니면 좀 더 버티다 내려올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측하는 세력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움직임도 그렇게까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일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혹여나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4%대가 올라가서 붙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패턴까지 붙으면 닿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7%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다만 저는 이제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나 혹은 3개월 국채 수익률이나 기준금리나 전부 다 아랫방향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같이 밀려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국채를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가오고 있고 국채 매집을 해서 실제로 이익을 많이 얻는 시점은 언제일 거냐.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온 시점이 국채가 가장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18년도 하반기에 상단이다가 2021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1년 한 3, 4개월 정도는 들고 있었겠죠. 최적을 내려면. 이 지금 포인트를 잡아도 이게 최적 수익률을 내는 건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국채는. 그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트렌드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가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이 위에 불안정성이 꺼지는 순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될 거냐.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이거 바이든입니다. 파업 하는데 가가지고 파업 계속 하라고 독려하는 그 국가 대통령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정권욕이라는 게 나이가 8순이 넘어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모든 그 권력자들은 한번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취해서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없는 양 혹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크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국민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뽑을 때는. 국회의원 뽑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거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선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이제 파업 문제가 있는데 이 파업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물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임금 상승 압박을 유지해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지금 셧다운 문제입니다. 당장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여기 이제 뭐 6일짜리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6주인가? 6주짜리 여기 임시안이 내놨는데 여기 하원 의장이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이라고 세 번째 셧다운이 코앞에 와 있죠. 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실제 셧다운이 발생하면 여기서 충격을 한번 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이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보일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리고 만약 셧다운이 안 발생하면 이제 하락 강도는 멈추고 일단 눈치 보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업부동산 얘기 미국입니다. 미국 상업부동산 얘기 보면 여기 이제 돈줄 마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뭐 상업부동산 추락 30조 펀드 시한폭탄 우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기사를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요 요겁니다. 미국 상업부동산 이게 8월 9일자 기사거든요. 진정호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내신 건데 여기 보시면 블랙스톤, KKR 등 모기지 리츠가 상반기 신규 대출이 제로입니다.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기 리츠들이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위험으로 가기 싫으니까 대출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 스타우드의 베리 스털리트 최고 경영자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그들만큼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대 조정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재고 조정, 고용 조정, 신용 조정, 자산 가격 조정 이 네 가지 조정이 경기 사이클 진행이 될 때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에. 그 4대 조정이 일어난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그 기간 스프레드가 없어서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과거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차입해서 뭔가 액션을 했던 것이 금리가 높은 것을 못 견디고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사실 경기 사이클이 진동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요소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기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정점에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를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조정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지 경기 수축이 없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는 건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행태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 조정이 어디까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경기 사이클의 수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 지금 뭐 그 비구 위안인가요? 예. 비구 위안하고 뭐 헝다 지금 실제로 뭐 디폴터 초중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털고 가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이걸 떠받칠 생각이 없다는 점이 문제예요. 이걸 떠받치는 게 아니고 조정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거대하게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떠받쳤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진핑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잔한 국면으로 갈 수 있겠느냐 100% 그것도 사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1200조 채권을 발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지방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 중에 기사를 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송태화 기자께서 9월 28일 날 올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 정부가 채권을 이 정도 한 1162조를 발행하는데 올해 8월까지 발행했는데 중요한 거는 용도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신규로 발행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나 소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있고 만기가 도래하는 걸 상환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여기 보시면 신규 발행 채권 뭔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발행 채권은 지난 동기 대비 12% 감소했는데 재융자 채권 그러니까 빚낸 걸 다시 갚는 거 있죠. 이거는 44% 급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동안 중국 경제 계속 짓눌렀잖아요. 세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세수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토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부동산 토지 매각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한계점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뭔 일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 중소정 건설사는 뭐 난리 파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난리고 대형 건설사 얘기도 깜딱깜딱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이게 수습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냐? 우리나라도 수습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수습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폭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뭐 금융기관에서 최근에 그 농협하고 하나인가요? 거기도 돈을 들이부어라라고 아마 정책적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은행권이 경계 회복이 없으면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돈을 못 빌려주면 뭐 은행에서 갖다 부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그 문제가 생기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것을 실제로 지어서 제대로 분양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에 건설사가 보증을 치고 건설을 들어가는데 그런 보증을 치고 건설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설사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하고 있는 것조차 그러니까 건설하고 있던 것들을 세우는 것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설 물량을 들이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도. 그러니까 잘 보시면 미국은 상업부동산 문제가 난리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거주지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고 있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금리가 높은 거 이외에 좀 다른 거죠. 금리가 높진 않은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짓누르기 때문에 생긴 거라 성격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그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강력하게 이제 풀어줘서 다시 그 부양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유럽 쪽에서도 사실 그 일정 부분의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차게 내리꽂는 거냐 난리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슈 중에서 뭔가가 실제로 빵 터지면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주가만 밑으로 미친 듯이 급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터지면 그 글로벌 경제 쪽에서 다 터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얘네들이 터지면 주가는 급락할 거고요. 터지지 않으면 급락까지는 안 할 겁니다. 요번에 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셧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내려가는 강도가 이제 멈추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 강도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눈치 보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꺾여서 아랫방향으로 지금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가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약간 진전되는 것 같고 전체 고용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뭔가 해고나 이렇게 사람이 나가거나 그러면 땜빵으로 때우다가 야, 당신 와서 잠깐만 좀 일해 이렇게 임시직으로 고용을 당겨서 쓰는 그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 중에 그 임시 고용 전체 고용 수가 경기가 정점 부근을 언저리에 들어가게 되면 멈추고요. 증가 속도 이거 전체 고용 수예요. 멈추고 그다음에 하강하기 시작하거든요. 경기 정점 부분에 얘는 이미 하강이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이거는 파란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마이너스형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체 고용수 요 파란 거 전체 고용수 노동자 근로자 수 요게 이제 일자리 수 요 연두색이 신규 고용 요 보라색이 그달 그만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임시 해고를 친 거거든요. 노란 게. 이렇게 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얘만 보면 이 빨간 게 신규 그 달 고용 이게 그 달 그만둔 거거든요. 파란색이 이 두 개의 차입니다. 파란색이. 그런데 이 차가 이거 보시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매월 이 차라는 건 매월 신규로 고용된 숫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60만 건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 게. 그러다가 작년 중반 지나면서 40만 건대로 내려왔어요. 최근에 어디로 내려왔냐면 최근에 이제 이거 좀 더 당겨 보면 여기 있죠. 여기 30만 건에서 20만 건. 이거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너무 커졌는데. 최근 1년을 볼까요? 이렇게 1년을 보면 얘가 30만 건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요게 20만 건대에서 아래로 내려올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추세적으로는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하나를 더 보시면 좀 길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이제 벌어졌는데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보면 이렇게 두 개 고용하고 해고가 늘어나다가 정점 지나고 그러니까 정점 부분에 근접하면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다 고용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차도 내려가고 갭도. 근데 이게 최근 패턴을 보면 올라가다가 같이 두 개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두 개 다 올라가죠.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연두색. 그러다 내려오고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얘네들이 한 8가지 경제 지표 이렇게 쭉 8가지 지표입니다. 그냥 단순 고용 지표만 하는 게 아니고 8가지 지표를 가지고 미국의 고용 시장의 트렌드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트렌드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파란 거. 이거는 전체 고용수입니다. 빨간 거. 그러니까 전체 고용수가 계속 좋아지는 건 맞는데 미국 그 고용 트렌드 자체로 놓고 보면 식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아직 고용수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경제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고용 시장이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언뜻 듣는 고용이 뜨겁다, 고용이 계속 좋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건데 이거 전부 다 리얼입니다. 실질이에요. 이 파란 게 소매 판매고요. 이 빨간 게 이게 전체 우리 PC라고 듣는 거 있죠.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전체고 이 밑에 있는 연두색 요게 이제 서비스 밑에 있는 보라색이 구수거든요. 그런데 과거 패턴을 보면 일단 리테일 세일이 먼저 꺾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한 거라 이거는 참고할 사항이 안 되고 그 이전 거를 참고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파란 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에요. 소매 판매. 얘가 올라가던 강도가 점점 줄다가 얘가 먼저 꺾이죠. 먼저 꺾입니다. 얘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여기 구스, PC의 구스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요 연두색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에 들어가도 안 꺾여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교육비 혹은 나가서 뭐 음식 사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쪽이 먼저 꺾이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조금 특이했던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구스가 그러니까 리테일 셀이 내려오다가 이게 들려 올랐었거든요. 이거 이상하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꺾여서 밑으로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 아직 그 개인 소비 지출에 제품 관련된 물품 관련된 서비스 영역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개인들의 지출 성향은 잘 살아나고 그러니까 아직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래서 PC 데이터로 놓고 보면 아직 다 괜찮은데 이 소매 판매 영역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제로점으로 붙다가 증감률이 거의 없는 걸로 주다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영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상황은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가 급락할 거냐 아직은 급락할 이슈처럼 보이질 않고 있는데 뜨겁다는 고용시장이 좋은 거냐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 고용시장 이외에 소비시장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저런 이슈들로 나오는 거 보면 급락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 강세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일정 부분 보였던 아주 강한 주가의 그 힘은 일단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그나마 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면 그건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서 11월, 9월, 10월, 11월 그 중반부터 12월 초? 그 정도 나오는 그 사이 정도 9월, 10월이겠네요. 예.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요 사이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렇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 셧다운 넘어간 다음에 셧다운 이거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셧다운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그 실적 발표 상대적으로 잘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얘가 다시 머리를 들면서 일정 부분 반응은 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연준 그 점도표를 보면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더 좋고 내년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바닥이에요. 그게 바뀌었어요. 점도표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고 내년도에 가면서 좋아졌거든요. 근데 점도표를 보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올 하반기까지가 괜찮고 내년도가 바닥을 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년 넘어가서 실적 발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 한번 올라갔다가 끝난 것 같다. 그게 7월 말 기준으로 끝난 거 아니냐. 추세가 아랫 방향으로 다시 잡는 형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최근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하락 강도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결정될 것 같고 그거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나오는 이 시기에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거나 일정 부분 반등을 하거나 이게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길게 놓고 보면 내년도까지 놓고 보면 점도표 발표나 연준의 이사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더 미국의 그 고용 지표나 아직 그 소비 지표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이제 외관상 뉴스상으로는 잘 버틴다고 얘기하지만 식어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아직 소비 지표는 탄탄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소비 지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만 이거를 한순간에 뒤엎는 그런 이슈는 미국의 상업부동산, 중국의 그 부동산 관련된 큰 문제. 우리나라 단독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금 시나리오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뭔 일이 터지면 우리나라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자체는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하게 되면 글로벌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시장의 동향으로 놓고 보면 이건 주식과 관련된 거고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한 4.75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국채를 추가로 매집해야 될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보기는 좀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1월, 12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초로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올리는 그런 시그널이 근접한 그 시기에나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아랫방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까지 그 상황에 유가가 어느 방향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다만 유가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유가가 하락 배팅을 하게 될 거다. 최근에도 이제 풋옵션 아직까지는 이제 투기 세력의 풋옵션 베팅이 세지만 좀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풋옵션 세력이 붙으면서 유가는 올라가는 게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년도 지나서 이제 내년도나 내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국채나 기준금리 단기채 모두 다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경기 수축에 진입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상당히 내리는 폭까지 내려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는 시기에 돼야만 지금 시점 혹은 직전에 투자했던 국채 수익률이 나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 기간이 뭔 일이 터지면 아주 짧은 기간에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게는 뭐 1년 넘게 그런 현상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감안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금값은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 높을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요번 이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경기 수축의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셧다운 이슈가에 따라서 좀 올라간 거에서 일단 멈추게 될 거고, 이 내 하락 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눈치 보기를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글로벌 경기 수축이 발생할 때 다시 금값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